검수완박, 민주당에서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검찰개혁안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내 집단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거냐 이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지금 시점에 필요한가? 잠시 뒤 찬반 의견 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만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30도까지 오르는 이상고온에 양간 직풍까지 겹친 탓인데 내일 예보된 비가 내릴 때까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잠시 뒤 기상 전문 기자와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직을 걸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집단 이기주의 행태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정권 실세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수위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2차 내각 인선안은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만 나이,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행 감소세의 휴일 검사 건수까지 줄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진행되던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나 60대와 7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고시원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면서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발표한 1차 내각 인선에 이어서 모레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인선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찾는 지방 행보에 돌입합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 이번 주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8개 부처 장관 지명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명안을 발표하면서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이끌 적임자를 찾아 지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추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모레인 수요일쯤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2차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인선 작업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거라는 설명인데요. 이와 함께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명자와 호흡을 맞출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인선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정부 진영이 속속 꾸려지면서 조만간 인사청문 전국도 막이 오를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 절차에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 오늘부터 지방 일정도 소화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합니다. 대선운동 당시에 당선 이후 다시 찾아뵙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지방 행보에 돌입한 건데요. 첫 방문지로는 경북 안동을 선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즉석 연단에 올라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몸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윤당선인은 조금 전부터는 경북 유교 문화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당선인 측은 이처럼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직접 듣는 취지로 이번 지역 일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당선인은 내일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인사를 나눕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의 통합 행보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윤곽도 나왔습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취임 행사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고 엠블럼은 약속의 상징인 동심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식 당일 10시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회도 다음 주면 반환점을 두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이후 다음 주면 한 달째를 맞아 반환점을 돕니다. 다음 달 2일 국정과제 보고를 앞두고 업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전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정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국민소득 증가율은 4분의 1토막 나고 나라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새 정부가 물려받게 된다고 진단한 건데요.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 아래에서는 정책 수단이 크게 제약될 뿐 아니라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은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확정될 국정과제 2차 초안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분과별 여러 과제들을 조정하는 작업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수위가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개별법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또 현장의 일부 혼선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법적 제도 기준은 전부 만나이로 있는 만큼 분쟁을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권리 등과 관련한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진행할 방침이라며 무조건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은 관련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총장직을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자 김호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서 직을 걸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자신으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차장, 전국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검사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사흘 전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가 중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문을 냈고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검사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네, 반면 박범계 장관, 이런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의 공정성은 제도 이전의 사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며 검사에겐 좋은 수사를 하는 게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죠.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률안 개정 수위는 물론 강행 처리 여부 등에 대한 당론 채택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을 둘러싼 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 등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합니다.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입니다.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분리 대원칙에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YTN이 당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는데요. 일단 내일 의원총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조문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맡길지 등은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반 의석의 힘을 빌려 강행 처리할지에 대해 의원들의 뜻이 모일지도 관심인데요. 지도부는 입법 속도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경론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면에는 대선 패배 불복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는 날선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172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굳히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정권 교체기 여야 관계를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상황도 짚어보죠. 후보자들 대진표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는 6일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과 부산시장, 경북지사에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박형준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들 3명은 당내 경선 절차 없이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쟁력을 고려해 사실상 전략공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장 중 경선 진출자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내용이 가라앉지 않는 건데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듯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필승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결정 기준은 경쟁력이라는 얘긴데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역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경쟁력 있는 현직 의원들의 출마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적어도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공개 수배 13일째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통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서가 거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개 수배 전환 후에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인 거죠? 네, 두 사람이 공개 수배된 것이 지난달 30일이니까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윤수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데요.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두 사람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전담팀 규모도 처음 11명에서 15명까지 늘렸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거팀 관계자는 두 사람 행방에 관한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적인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피의자들이 신용카드나 차량,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 추적의 실마리가 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은 이와 함께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시점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맞는지, 또 만약 사고가 있었다면 이은혜가 연관된 것은 맞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파타야 해변 익사 사고도 경찰 조사 대상인데요. 사고가 있었던 태국 당국으로부터 부검 기록과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 만료를 닷새 앞둔 지난 7일 3개월짜리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이미 피의자 체포 적기를 놓쳐 행방이 묘연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공개 수배 일주일쯤 뒤인 지난 6일에서야 두 기관의 공조가 시작된 것을 두고도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신규 환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든 모습인데 7주 만에 10만 명 아래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가 9만 928명입니다. 어제보다 7만 3천여 명 적습니다. 신규 환자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2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보통 월요일에는 주말과 휴일에 검사받는 인원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요일별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오는 데다 최근 유행 감소세까지 겹치면서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18.7%로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542만 4천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가 20만 3천 명으로 일주일 단위로 보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258명으로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 감소한 1,099명으로 집계돼 35일째 네 자릿수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정점 구간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격리 기간은 현재 7일에서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오는 금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는 단계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유지하는 선에서 거리두기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오늘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 중심의 PCR 검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방마다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붙진 않았지만 사망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불은 다 꺼진 상황이죠? 네, 오늘 아침 6시 반쯤 시작된 불은 약 3시간 만에 모두 꺼져 현재는 소방차도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불이 났던 고시원 건물 창문이 검게 그을리고 불에 녹아내려 당시 화재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6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45명과 장비 42대를 투입해 오전 9시 4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60대 남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각각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내부 30여 개 호실 가운데 한 곳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발견된 곳도 발화 지점에서 멀지 않은 복도와 휴게실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주민 17명은 자력 대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각 호실과 복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붙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방수량이 많지 않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1970년대 사용 허가를 받은 오래된 건물로 고시원 영업을 할 수 없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제출해 고시원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고시원에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고령층 등 저소득층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무엇인가 타닥타닥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CCTV 확인 결과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내일은 민주당 의원총회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다시 날선 각도 서고 있는데요. 자, 검수완박 논란의 핵심 쟁점, 지금부터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이시죠.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에서는 이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이런 의원들도 계시던데요. 어쨌든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고. 뭐 상식에 비추어서 반대입니다. 상식에 비추어서 반대 입장. 예, 자, 장현주 변호사님. 이미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이제 6대 범죄로 지금 제한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도 다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검찰 입장에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데 그마저도 모두 다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수사권 박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일 뿐입니다. 그 말 그대로 권력 분립의 문제일 뿐인데요.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당연히 부패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려진 바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이 한 조직에게 과연 집중되는 것이 국민 인권 보호와 맞는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방향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그다음에 기소권은 검찰에게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맞는 방향이다라는 이제 우리가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법을 막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유로 든 것이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걱정이고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반헌법적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그 한자성어에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전형적인 적반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동안 해놓은 이런저런 잘못들이 드러날까봐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막아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입법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으로 보입니다. 예,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 정권의 어떤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잘못된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아예 수사를 못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사권이 검찰에 있던 것을 경찰 또는 뭐 중수청이나 뭐 특별수사청으로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는 경찰이 되었던 다른 수사기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법안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간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현재 검찰의 계류 중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좀 유예 기간이나 이런 걸 둬서 네. 그대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그런 식으로 법률이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뭐 현 정부의 어떤 뭐 비리나 이런 부분을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것을 뺏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얼마든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이 법이 조정이 되더라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그건 얼마든지 법을 바꾸면서도 예.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은 얼마든지 수사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에서 뭐 유예 기간을 둬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본질을 흔드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남 전 의원께서 반헌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예. 썼는데요. 자, 헌법 제12조 3항 등의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그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라는 그 의미가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제 수사, 그러니까 어떤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강제 수사에 나설 때는 반드시 검사의 그 서명이 들어간 어떤 그 청구서나 이런 게 필요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은 이제 수사를 못하도록 그래서 수사를 경찰이나 아니면 뭐 새로 공수처 비슷한 걸 또 만들 모양인데요. 새로 생기는 이상한 기구에다가 주겠다는 것인데 그건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너무 만만하게 보고 검찰만큼 수사를 못할 거로 예상을 하고 이런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히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비대하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그게 이제 그 형사사법에 대한 그 국제적인 그 입법례를 비교해 보면 당장 알 수가 있는데 예.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뭐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요. 네.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27개국은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도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마다 수사 지휘의 형태로 다 개입을 하고 그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혹시 인권 침해는 없는지, 어떤 법률 위반 행위는 없는지 다 스크린을 해 나가면서 검사의 지휘하에 사실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께 잘못된 주장을 계속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건 이제 허위 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자,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다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에서도 분명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꼭 해외의 예를 따라가야 되는 뭐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또 잘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당연히 검찰 내부 조직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반발이 있고 뭐 거의 무력 시위에 준할 정도로 지금 검사장 회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본다면 왜 이런 검찰 개혁의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것은 사실 검찰 조직이 그동안에 그 검찰에게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써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통렬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반성이 있는 후에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어떤 조직 내부에서 있는 주장들을 한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 조직 내부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 엘리트주의로 보일 수 있는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 얼마나 좀 다가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없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남겨놓은 건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수청이나 또는 특별수사청이나 아니면 뭐 경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서 수사하게 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6대 범죄를 뭐 중수청이 됐던 다른 기관에서 할지 아니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이제 우려들은 경찰 조직이 더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 역량을 좀 더 강화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건강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지 않고 갑자기 이제 이 검수완박이 정치적으로 공방이 돼버리니까 저는 생산적인 논의를 오히려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은 소위 6대 범죄에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엔 4급 이상의 공무원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넘는 사기나 횡령, 배임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정해 놨거든요. 근데 수사는 이게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6급, 7급 하위 공무원 수사를 하다가 더 높은 고위직 수사로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작은 금액의 경제 범죄를 수사하다가 캐다 보니까 뒤에 뭐 수십억, 수백억의 경제 범죄가 연관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으로, 공무원 직급으로 한정해 놓고 그 이상만 수사하라,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지금 일선 수사기관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이게 시행된 지 1년여 되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엉망이에요, 수사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는 사건들이 많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죄 지은 사람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될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제가 보기엔 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지난 5년의 민주당 정부에서 최고위층이 범죄에 많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 특수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성과 1차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다지 이제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좋게 평가는 안 하시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미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수사청 설치하는 법안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마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 어디로 가야 공백이 가장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모든 수사를 하되 그 경찰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수청이라든지 특별수사청은 새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사실 민주당이 뭐 독자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곧 출범이 예정돼 있는 이게 차기 정부와 그리고 차기 이제 국민의힘 쪽과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민주당이 이제 내일 이제 당론을 채택하는 것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는 것으로 하되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중수청이나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도 면밀한 또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로 이동한다면 경찰의 권력이 또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나올 법한데요. 그렇죠. 당연히 경찰에게 수사권이 가면 그러면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검찰은 그동안 그 모든 수사권을 다 갖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갖고 있었다는 그 문제점에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검찰은 뭐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경찰, 공수처, 또 다른 수사처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려할 만한 점도 있을까요? 우선 이 정부, 민주당 정부 들어서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떤지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에 그 오더 받아서 하청 수사하는 아주 정치적인 수사기구 아니냐. 근데 그나마 실력이 없어서 그 수사도 제대로 못해요. 본인들도 영장 청구했다가 번번이 기각당하면서 영장재판 들어간 공수처 검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수사에 있어서 아마추어입니다. 검찰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록이 부실해도 영장 발부를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코미디 같은 주장을 영장재판에서 했는데 뭐 어떤 또 실력 없고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벗어나는 수사기관을 또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눈에는 도저히 좋은 의도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 기관이 만들어져서 정착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자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현 정부 임기 내에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왜 이 4월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민주당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오는 좀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부 장관의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도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좀 넓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좀 행해왔던 검찰 개혁과 어떤 퇴행되는 모습으로 간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좀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문재인 생각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법안을 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 상임위가 이제 맞교환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편법적으로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의 법안 소위의 위원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건조정위 회부가 되면 90일 동안 그 법안이 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한 달 내로 지금 어떻게든 본인들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안건 조정위에 회부가 돼서 90일이 지나버리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됐는데 정말 이거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뭐 탈법적인 행위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와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천적인 법률 무효 같습니다. 네, 법사위 사보임 때문으로 인해서 지금 4대2 구도가 된 이런 상황인데, 자, 그만큼 민주당은 이번에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이제 의총에서 이제 최종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내부 분위기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대 범죄 수사를 뭐 중수청이나 이런 새로운 기관에서 할지 아니면 경찰에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검사장 회의를 검찰이 열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수위의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또 어떤 결의들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 복잡한 주제를 20분 안에 저희가 다루기는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부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강원도 양구 지역의 경우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양구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산불 진화율은 60%를 넘었습니다. 양구 도심을 뒤덮고 있던 자욱한 연기가 거치면서 산불 진화 헬기도 제대로 투입돼서 지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두껍게 쌓인 낙엽과 이 바람이 문제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이 바싹 메말라 있는데요. 여기 다시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젯밤 산불이 휩쓸고 간 곳입니다. 바닥을 보면 온통 시커먼 잿더미인데요. 불이 모두 꺼진 것으로 보이는데 바닥에 숨어있는 작은 불씨에 바람이 불면 언제든 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불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산불 확산을 저지해 다행히 인명피해나 민가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한때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지만 현재는 모두 돌아가고 두 가구 4명만이 숙박업소 등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기가 정상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 헬기 30대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산불 피해 면적은 300여 헥타르, 산불 영향 면적은 500헥타르가 넘습니다. 특히 이곳 양구의 경우 군사보호지역이 많아 지뢰나 불발탄이 우려됐는데 군 당국 협의 결과 별 문제가 없어 늦어도 해가 지기 전 진화를 완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실화로 추정됩니다. 50대 마을 주민이 마른 낙엽을 태우다가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양구 산불 현장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하루만 전국에서 무려 2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고온 건조한 날씨에 태풍급 강풍, 양간지풍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산불 원인과 전망 그리고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하루 20여 건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제 하루가 20건이 발생했고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1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과 휴일 합쳐서 총 38건의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하루에 산불이 발생한 게 얼마가 최고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015년 3월에 하루에만 31건의 산불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0건의 산불이 발생한 예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주말과 휴일에 합쳐서 38건의 산불이 나타난 거는 적어도 산불 관측 이래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많은 산불이 전국 동시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어제 일요일 동안 발생한 산불들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잠깐 표시가 되고 있죠. 보시면 대부분이 영동 지방 쪽에 많이 분포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수도권이 우선 좀 많고요. 그리고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에도
산불이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산불이 발생한 곳은 건조주의보 또는 네. 건조경보까지 내려지면서 날씨가 무척 메마른 지역이었다. 예. 전국적으로 동시에 20건의 산불이 새로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산불 진화 인력, 산불 헬기 조종사들의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그렇겠네요. 예. 산불 진화도 무척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좀 이례적인 기록들의 공통점이라고 짚어주셨던 게 건조한 날씨 탓이 있겠지만 네. 다른 요인들도 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20건이 발생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무조건 20건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네. 아주 안 좋은 조건이 겹쳤습니다. 고온입니다. 고온. 그러니까 예. 낮 기온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20도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17도에서 20도 정도가 현 평년의 요즘 기온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를 넘었고요. 예. 다른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27도까지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거의 그래픽 좀 초여름 보실까요? 기온인가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기온은 평년보다는 8도나 높았고요. 예. 다른 지역 보시죠. 대전, 대구, 광주가 모두 27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대부분 평년보다는 7, 8도 높아서 5월 중순 또는 5월 하순이나 6월 초의 기온이 나타난 거고요. 예. 특히 대단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강릉과 동해 등 영동 지방입니다. 강릉 보시죠. 31.3도 기온이 나타났는데 이게 강릉 지역의 4월 상승 기온으로는 111년 만, 그러니까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 정도쯤에 31도가 넘는다는 건 무척 이례적인 현상인데 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 수분이 바짝 마릅니다. 그러니까 증발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미 말라 있는 건조한 날씨에 수분이 조금 가세가 돼도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티만 갖다 붙여도 예. 바로 산불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최악의 조건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이상 고온까지만 해도 최악의 조건인데 어제 그렇죠. 동해안에 태풍급 바람이 불었다면서요? 얼마나 강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산불이 불티만 있으면 산불이 날 수 있는 조건에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조건이 또 가세가 된 겁니다. 네. 지금 양간 지풍의 그래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인데 양양에서 간성 지역에선 초속 20m가 넘는 그야말로 태풍급 강풍으로 변합니다. 그거를 양간 지풍이라고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이 양간 지풍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이 관측 기록을 보니까 미시령의 지난 토요일에 관측 기록이 34.4m, 초속 34.4m의 태풍급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전반적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는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었고요. 내륙 지방 같은 경우에도 초속 15에서 20m 정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 가세가 됐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이 불티가 바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비화라고 부르는데 한 번 나르면 한 200m, 300m를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진화가 어렵고 또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산불이 나면 100헥타르 이상의 산불 피해가 나는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제 양구와 군위 산불이 대표적인 예였죠. 불티만 있으면 바로 산불로 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불 위험에 대한 경고도 굉장히 많이 밝혔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불이 시작된 겁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희 YTN에서도 산불 위험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 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 중이었고 영동 지방으로는 대형 산불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양간 지풍이 예고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여지없이 산불이 38건이나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재입니다, 대부분이. 예. 밝혀진 것을 딱 보면 대부분이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졌거나 또는 담뱃불로 인해 실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봄철에 나타나는 산불의 60% 정도가 이런 실화 또는 그 농가 폐기물 같은 걸 산림주에서 태우다가 그게 옮겨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지난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도 담뱃재가 원인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또 다른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화목난로에 재를 버리다가 그게 옮겨 붙은 경우도 있었고 이번 양구 산불은 자영업자가 낙엽을 태우다가 예. 이게 또 큰 불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불이 인재로 인해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예. 예방이 결국은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비가 좀 내린다고 하는데 네. 산불 위험도 조금 낮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내리는 건지 이것까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화, 그러니까 그 입산자들 같은 건 아예 화기 소지를 금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산림 주변에서는 뭔가를 태우는 행위, 그러니까 쓰레기나 낙엽, 재를 버린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정말 예고가 나와 있고 그 발령이 돼 있을 때는 금지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산불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산불이 나는 현장을 목격했다면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최대한 인도를 찾아서 이동을 한 뒤에 그 지역에서 회피를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또 그 산불이 났을 경우에 내 집 주변으로 산불이 다가올 경우에는 창문이나 모든 문을 닫고요. 집 주변에 물을 뿌려 주는 게 우선 좋습니다. 또 집 주변에서 탈 수 있는 거 가스통이나 장작 같은 거는 최대한 치워주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도 대피로 어디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 대피 장소 등을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났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불 진화가 무척 어렵습니다. 내일 다행히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중북부 지방,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쪽부터 비가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내일 밤이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모레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비가 먼 남쪽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례적인 4월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로 봤을 때 20에서 30mm 정도의 충분히 흡족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비가 지나가면 우선 고온 현상이 사라지고요. 또 산불 위험성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산불 발생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 소식이 모처럼 만에 참 반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양이라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YTN 취재진이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는 노조 통장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통장에서는 같은 날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등 지난 3년 동안만 모두 6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확보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본부의 노조비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주로 한 번에 100만 원씩, 적게는 20만 원씩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됐습니다. 이래 인출 한도인 100만 원에 맞춰 많게는 하루에 500만 원 넘게 빼내간 건데 3년 동안 거의 같은 시기의 인출 기록이 반복됐습니다. 노조원 퇴직금과 복지비 등을 위해 쓰이는 계좌 기록에서도 반복적인 현금 인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건 15년째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진병준 씨뿐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3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3년 9개월 동안 현금으로 빼돌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산업노조 산하 지부와 분과 계좌도 진 위원장이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사들이 노조원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은 계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금 인출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충청지부에 있는 그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이 4억에서 5억 정도 됐는데 그 통장에 돈이 전부 빠져나갔고 괜히 알아봤자 좋을 게 없다, 어렵다, 내가 다 잘 알아서 한다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각 지부 분과에서 빠져나간 돈 3억 3천만 원까지 합치면 전체 횡령 의혹 액수는 6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진 위원장은 인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부분 금액을 돌려놓아 문제없다고 직원들에게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 이익금이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가중처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범행을 이미 실행했다면 빼돌린 돈을 돌려놓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이 성립한 이후에 금전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이제 피해를 회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주변인을 불러 인출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대현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 완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서도 입장이 지금 나왔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 인수위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수 완박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크고 매우 엄중한 상황이란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윤 당선인이 검수 완박 입장 표명을 하진 않고 민생에만 몰두하고 있다. 뭐 이런 인수위 관련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검수 완박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검수 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 완박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민생에만 나는 몰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인수위에서는 검수완박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크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렸던 박기환 리포트에 이어지는 리포트인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3년 동안 노조 계좌에서 6억여 원을 빼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도 사적으로 썼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YTN 취재진이 사용 내역을 직접 살펴봤더니 주말에 유원지나 호텔에서 4억 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억 원대 노조비 횡령 혐의로 고발된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 YTN 취재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지만 진 위원장은 이내 자리를 피했습니다. 고발된 것 때문에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아니,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찍지 마십시오. 진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한국노총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이 진짜 피땀 흘린 돈이잖아요.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결국 다시 노조 사무실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굳게 잠그며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잠시 뒤 취재를 피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전화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집회를 하거나 여러 군데 할 때 보면 좀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경사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가는데 통장에 입금해갖고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진 위원장에 대한 횡령 의혹은 노조비 관련만이 아니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진 위원장이 법인카드 사용 기록에서도 수상한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진 위원장은 본인이 살던 천안 일대나 노조 본부가 있는 서울 말고도 창원과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출근을 안 하는 주말도 꾸준히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마트나 유원지, 심지어는 호텔 비용까지 줄줄이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시간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도 없는 곳에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정관에조차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의 재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노조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에게 직접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기밀비, 판공비처럼 용도가 뚜렷이 정해져 있는 돈 2억 5천만여 원이 이렇게 흘러나갔습니다. 법인카드 기록과 비교해보니 업무와 관련 없는 엉뚱한 곳에서 쓸 때 송금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뒤늦게 위원장의 통장을 들여다보고서야 수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답답했죠. 한 조직의 수장이라 그러면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CMS 계좌가 어떤 거냐면 조합비란 말이에요. 오로지 100% 조합비예요.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조만간 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상하이가 보름째 도시를 전면 봉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사는 외국인들, 특히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물과 식량 등 필수품까지 바닥난 상황입니다. 현지 유학생 연결해서 구체적인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3회 한국유학생총연합회 김성준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29일 차입니다. 다만 더 긴 학생들도 있습니다. 29일 차 정도 지금 나가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생필품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없어서 못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지 못하니까 아예 구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택배 및 그런 배송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 그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든 상해 주민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매번 그걸 이제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학교 바깥에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인 유학생이 300명 정도 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상하이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 모두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아니면은 들으신 내용 중에 더 열악한 상황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자취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이 300명 정도 이제 있다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들 이제 먹을 거와 식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식수마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제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댁에서 남아있는 식수나 식품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이게 집별로 다들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한 학생들은 이제 많이 남아 있고 그래도 그마저도 정말 이미 다 먹어가고 이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학생들은 지금 라면 10봉지를 가지고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배급 날짜를 기다려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라면 10봉지 가지고 언제쯤 배급이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식품 랜덤 박스라고 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까? 이게 상해시의 이제 구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제 내용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지역은 요거트 한 상자를 배송해 주는 반면 어느 지역은 오트밀 등 이제 되게 풍부하게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채소만 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안에서 조리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일부 유학생들은 이제 조리도구가 없는 숙소에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식재료가 와서 이제 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영사관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좀 이제 간편식품,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걸 좀 지원해달라 지금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온라인으로 공동 식품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식품을 사거나 구매할 수는 없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띵동과는 지금 한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오긴 왔지만 그마저도 되게 힘든 상태입니다. 예. 오늘로 봉쇄 15일째고 지금 김성준 회장께서는 29일째 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하이의 그 코로나 확산세 진정 기미는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봉쇄가 좀 풀릴 기미라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 밖을 못 나온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14일 내에 코로나 양성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단지 내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봉쇄도 좀 풀려는 기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봉쇄가 나을 정도만 할 거다 이렇게 시 당국에서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물자를 충분히 비축해두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상해시 정부 내에서도 이제 계속 구호 물자를 주고 있고 배급도 해주고 있지만 그 당연히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지금 한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 어떤 조치는 따로 없습니까? 대사관에서도 근데 현재 지금 대사관 역시 지금 방역
정책에 의해서 대사관 직원들 역시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사관과 여기 있는 한인 단체들의 이제 협업으로 이제 24시간 전화 통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인 학생들, 그리고 한인 국민들 상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지금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정말 엄청 큽니다. 정말 상해 밖에서 사는 이제 외주한 학생들은 정말 전쟁터라고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상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제3회 한국유학생총연합회 회장 김성준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곳곳에서 산불 비상입니다. 네, 내일은 오후에 중북부 지방부터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비의 양이 제법 많아서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지고 산불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어제 오늘 낮에는 반팔 입어도 될 날씨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때이른 고온 현상에 현재 서울 기온 2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예년 수준을 9도나 웃돌며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선 건데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도심공원 곳곳에도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낮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입상객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주변에서는 쓰레기 소각 행위를 삼가하는 등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대전 14도, 광주 1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20도, 강릉 26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내일 오늘보다 더 누그러지겠고요. 수요일 전국으로 봄비가 확대하면서 더위가 완전히 꺾이겠습니다. 이후에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51일 남은 지방선거, 현 시점에서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1차 내각 인선 평가, 검수완박 영향까지 지방선거 변수들 잠시 뒤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